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천안에서 오래전 공장에서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때는 1993년 겨울, 그때 저는 천안 1공단에서 조그만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큰 공장 옆에 있는 조그만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엔 생산시설과 기숙사를, 2층에는 창고 등을 만들어 두었고 당시 저는 1층에 만들어 둔 숙직실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12시쯤 되었는데 2층에서 또각또각 구두발 소리가 났습니다. 2층에 올라가려면 기숙사 밖으로 나가서 다시 사무실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데 사무실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마다 방범창살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뜯긴 흔적도 없고 아무리 돌아봐도 누가 들어간 흔적이 없는데 2층에선 여전히 구두발 소리와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 바닥이 마룻바닥인 관계로 1층 기숙사에선 그 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2층엔 창고를 비롯한 방이 몇 개 있었는데 별다른 물건은 없고 잡동사니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도둑인가 싶었지만 살펴보아도 아무도 없었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튿날 바로 옆 큰 공장 직원들에게 지난밤 얘기를 들려줬지만 직원들은 내가 환청을 들은 거라며 믿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왠지 꿈 같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들린 소리를 착각한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 또 밤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11시 50분쯤 되자 다시 또각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주 콩콩대는 소리며 문을 세게 여닫고 달그닥 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밖에서 누구냐고 고함을 지르자 잠시 소리가 멈췄습니다. 겁이 없던 젊은 날의 저였지만 슬그머니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그러니 그 이튿날 큰 공장 직원들과 또다시 2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먼지가 뽀얀 방엔 아무도 들어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왔었더라면 먼지가 그대로 있지 않았겠지요. 그날 거래처에 갔다 오는데 공장 입구 큰 길에서 무당이 거리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위에 촛불과 몇 가지 과일, 그리고 조그만 구두 한 켤레를 올려놓고 있었죠. 그래서 슈퍼 아주머니한테 그 까닭을 물으니 아니, 총각 몰랐어. 그저께 6살짜리 여자애가 이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그 자리에서 공장까지는 20m밖에 안 되는데 그날 밤부터는 2층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겪은 일을 생각하면 어린아이의 영혼이 안쓰러운 뿐입니다.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갔겠지요. 너무나 생생히 겪은 일이라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요약하자면 1993년 겨울 천안 1공단의 작은 부품 공장에서 밤에 2층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없었고 이튿날 교통사고로 숨진 6살 여자아이의 거리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사건 이후 2층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이 경험은 아이의 영혼을 생각하며 종종 회상된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영덕에서 겪었던 일. 영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오십천이라는 강을 아실 겁니다. 강이 50번 굽이쳐 흐른다고 오십천이라 이름 지었다는 설만 알고 정확한 내역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 강에서 10년 전 있었던 썰이나 풀가에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집안이 가난해 태어나자마자 외갓집에서 자랐습니다. 대략 6살 때까지 시내리에서 살았었는데 말이죠. 이 시내리라는 곳은 오십천 강을 두고 큰 다리가 있어서 제법 괜찮은 피서지가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법 자주 사고가 일어난다는 점이지요. 강이 흐르다가 중간에 절벽을 따라 조그만 개울마냥 물이 고이는 곳이 있는데 제법 오랫동안 물이 흘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깊이가 제법 깊습니다. 그걸 잘 모르는 대학생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많이 당했죠. 그리고 제가 대구로 내려와 살며 명절 때나 한 번씩 외갓집을 찾던 어린 시절 20살이 되고 면허를 취득한 친구들과 모여 여름 휴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유명한 곳은 이미 예약과 바가지 요금으로 엄두를 못 내던 중 제가 외갓집인 시내리를 추천했지요. 당연히 친구들의 반응은 좋았고 저희는 계획이 잡히자마자 준비를 해서 출발했습니다. 도착하고 첫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를 반겨주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오랜만에 도시 총각들이 와서 마을 분위기가 좋다고 반겨주시는 동네 어르신들, 그렇게 다들 모여서 초저녁부터 대략 9시까지 시골인데다가 집이 다들 산중에 있어서 어둡기 전에 가야 합니다. 다리 위에서 어르신들과 술을 먹고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다 집으로 가시고 저와 제 친구들만 남아서 남은 술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왜인지 술이 취하면 끊기지 않아야 할 이야기가 조금씩 끊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색함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그 행동이 반복되던 도중 한 친구가 12시가 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제법 시간이 되었으니 자리를 파하자는 제안에 하나 둘씩 치우던 도중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친구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눈치를 보면서 말하길 너희들 이제 들었냐?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술자리가 중간중간 끊기는 이유가 몇몇은 이미 이 소리를 들어서 이야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더군요. 뭔가 쌓여진 기분에 서둘러 자리를 접으려는 저와는 달리 다른 친구들은 되려 여름엔 괴담이라면서 치우던 술자리를 다시 펼치더군요. 그렇게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던 도중 다시금 들려오는 풍덩하는 소리. 마시던 술잔을 자리에 내려놓고 저희들은 다리로 몰려가 조용히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은 앞서 설명한 절벽을 따라 물이 고이는 곳이더군요. 그렇게 가만히 보고 있던 저희는 달빛 아래 어떤 그림자가 절벽 위에서 움직이고 있단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절벽에서 그 그림자가 물을 향해 뛰어들며 풍덩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틈엔가 다리에서 내려와 제 허리까지 오는 물 안에 있더군요. 제 뒤에는 친구 한 놈이 제 목을 조르며 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고요.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저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그 광경을 봤고 저와 2명의 친구가 갑자기 실성한 사람 마냥 다리 아래로 내려가더랍니다. 남은 친구들이 큰일 난 걸 눈치채고 저희를 따라와서 마지막으로 물 밖으로 끌어낸 게 저였습니다. 뭔가 감추는 게 있던 것 같던 그 친구와 다른 녀석을 업고 있던 친구는 말없이 애갓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마지막 날을 보내고 난 후 저희는 2번 다시 영덕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록 먹고 살기가 바쁜 것도 있지만 지금도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 다들 못 볼 걸 봤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기 때문이지요. 마무리가 어설픕니다만 만약 저곳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최근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곳의 물은 초록색이고 그 안에 낡은 경운기가 있는지. 3번째 이야기, 장례식장. 이 일은 제가 2년 전 겪은 일인데 어릴 때부터 자잘하게 겪은 이상한 일들 중 가장 괴롭고 무서웠으며 정말 짜증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2년 전 출근하고 여느 때처럼 일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친구의 부고 소식을 연락받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헤어졌던 터라 더욱 충격적이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퇴근하기 전까지 정말 미친년처럼 오열하다 일하다 멍하게 있다 울고 일하고 당시 일하던 곳이 월차나 반차 같은 것이 없었기에 그냥 버티면서 일하다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장례식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기사 아저씨가 겁이 많거나 특이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이 일의 시작에 복선 같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도착하니 친구가 영정사진 속에서 정말 환하고 예쁘게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것을 보고 오해하지 않으려 정말 애를 썼습니다. 눈물만 계속 주룩주룩 흘리다가 친구들과 자리에 앉았는데 자꾸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농담하는 친구 놈 때문에 불편해져 혼자 장례식장을 소리 없이 울면서 이리저리 거닐다 결국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하고 12시가 좀 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새벽죽은 친구가 환한 얼굴로 나타나서는 남은 음식들인데 네가 가지고 가라 라고 하며 커다란 갈색 상자를 건네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말만 듣고 상자는 열어보지는 않고 그냥 식량 상자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평소대로 몇 마디 주고받다가 깨어났는데 그냥 나 자신이 마음 편하라고 그런 꿈을 꾼지도 모르겠지만 그 녀석 얼굴이 정말 편안하고 밝아 보여 너무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다시 꿈에 나타난 적은 없지만 잘 지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 꿈을 꾼 날 밤 자다가 갑자기 가위에 눌렸습니다. 원래 가위에 잘 눌리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눌려도 항상 바로 풀리는 편이었기에 얼굴과 몸이 눌리는데 역시 손가락은 움직이기에 바로 풀고 잠이 들었지요. 그러고 다음날 밤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어떤 사람과 맞까불면서 수다 떠는 꿈을 꾸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바로 귓가에서 그래서 라는 말소리가 들려 잠이 확 깨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잘 못 들은 건가 꿈인가 하고 있다가 TV를 끄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귓가로 크크크 하고 젊은 남자가 낮게 웃는 목소리가 들려 바로 벌떡 일어나 방 불과 TV를 켜고 너무 놀라 그냥 좁은 방 한가운데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당시 타지에서 오랫동안 혼자 자취하던 상황이었죠. 꿈이나 헛것을 들었다고 하기엔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었어요. 무서움에 떨며 밤을 거의 지새고 아침이 다 되어 겨우 잠들었다. 그날 겨우 지각을 면했습니다. 이 날을 시작으로 매일 밤잠만 들려하면 방 안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음과 남자 웃음소리, 한 방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과 인기척이 나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평소 워낙 잠이 많은 편인데 이 알 수 없는 존재 때문에 항상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자지 못해 진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무섭기보다 화가 치밀어서 차라리 모습을 드러내라 미친 새끼야. 진짜 내 놈을 갈갈이 찢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혼자 허공에 저주를 퍼붓고 매일 밤 속으로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욕을 미친 듯이 퍼부었습니다. 정말 내가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랑곳 않고 인기척을 내도 무시하고 자려하면 바로 귀에다 대고 웃음소리를 흘리거나 이상한 소음을 내다 항상 새벽 6시 무렵에 사라졌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자려 해도 무언가가 계속 느껴지고 신경이 쓰였고 인터넷으로 해결 방법을 이리저리 찾아보며 방문 쪽에다 소금을 쭉 뿌려놓기도 하고 찬송가나 스님들이 불경 염송하는 것을 틀어놓고 자기도 해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독실한 불교 신자인 친구가 떠올라 물어보니 황당해하면서 온만이 밤매홈이라고 항상 외거나 염송하는 것을 틀어보라기에 열심히 했는데 역시나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2주 동안이나 시달리며 수면 부족에 괴로워하다. 갑자기 당시에 남친의 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셨던 염주 팔찌가 생각이 났습니다. 4차 여행 가셨다 사오신 것으로 특이하게도 염주알들 중간에 나무 캡슐이 있는데 여기에 붉은 글자와 부적 같은 것이 새겨져 있고 이것을 열면 금빛으로 칠해진 아주 작은 부처상이 들어있는 팔찌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끼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거짓말같이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평소처럼 긴장하며 자리에 누웠다가 한순간 기절하듯 꿈도 안 꾸고 자다 새벽에 절로 깼었는데 아무런 소음도 남자 웃음소리도 인기척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 이후로 1년 이상 씻을 때를 제외하고 항상 왼손에 열심히 차고 다녔고 그것이 다시 나타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시작되어 갑자기 사라진 일이었는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평소 가위를 심하게 자주 눌리는 편이라 이 염주 팔찌를 빌려주기도 했고 동생도 스스로 염주를 따로 사서 항상 착용해보기도 했지만 동생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냥 오해일 수도 있지만 앞서 말했던 택시에서의 작은 해프닝을 말하자면 택시를 타고 병원 장례식장으로 가달라 말하고 지쳐서 멍하게 있었는데 정말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신 듯한 택시기사분이 처음엔 기분 좋게 운전하시다 자꾸만 룸미러로 저를 불안하게 곁눈질하시더니 무언가 물으셨는데 멍 때리다 대답을 못했고 바른 길로 가고 계시면서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지요? 라고 룸미러로 쳐다보시며 어색하게 물으시기에 힘이 없어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말 없이 초조해하시며 어느 순간부터 오른손으로 기다란 묵주를 만지작거리시다가 마치 제가 있는지 확인하듯이 룸미러로 쳐다보시기를 반복. 너무 불안해하시는 게 느껴져 주시했는데 혹시 나를 귀신이 아닐까 의심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당시 차림새가 인생머리에 검은 정장 우울한 얼굴. 목적지는 장례식장이니 미신을 많이 믿으시거나 경험자라면 그럴만도 하다 싶어 딱히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내리면서 감사하다 크게 말하니 갑자기 반색하시며 대답하시곤 슝 가버리셨는데 당시에는 그냥 귀여우시다 생각했었는데 혹시나 정말로 뭔가를 보고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주절주절 정신없이 말해서 그런지 뭔가 부족하고 무섭지도 않고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이상한 건 이 얘기를 하면서 쓰면서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웠는데 동생 이야기부터 멀쩡해졌네요. 평소 편두통도 없는데 말이죠.
저 일을 경험하고 괴현상을 많이 겪는 동생의 심정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본가로 돌아온 터라 방을 같이 쓰는데 이제는 또 과위 눌렸다고 새벽에 깨우거나 소리 질러도 신경질 안 내고 그냥 토닥토닥 해줍니다. 동생이 과위로부터 자유로워질 방법은 없을까요? 여튼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고속도로 괴담. 정확하게는 2004년 부산에서 세계합창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던 때였습니다. 시의 대표였던 저와 여동생은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가 여름이기도 한지라 많이 들어본 공포 이야기는 싫다고 하는 아이들 덕분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조금 3인칭으로 바꿔서 들려주었었지요. 제가 합창단에서 고1로 나이가 많았었고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으니 조금 무섭지 않게 들려주고 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로 떠드는 아이들, 꿈나라에 가버린 아이들, 그리고 노래를 연습하는 언니와 오빠들이 맨 뒤에 있었고요. 중간 자리를 자리 잡은 저희 패거리는 한창 재미있게 이야기를 진행 중이었어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나뉘듯이 애들도 그랬어요. 하지만 뭐랄까, 애들 무리에 끼고 싶어서 억지로 듣는 애들도 섞여 있어서 전 되도록이면 쉬엄쉬엄 이야기를 들려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잘만 달리던 버스가 막히는지 멈추더군요. 그 덕분에 조금 소란스러워진 애들이었지만 바로 제가 이야기를 진행한 탓에 애들은 잘 못 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반대편 차선에 승용차 한 대가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또 피범벅이었습니다. 누가 죽었는지는 몰라도 애들은 그저 피만 봤나 봐요. 빨강색은 본래 눈에 잘 띄는 색이니 말이에요. 그때 전 더 오싹했지요. 귀신은 본래 살아있지 않은 사람인데다가 육체가 없지요. 그런데 직접 사람이 죽는 모습은 더 무서워해요. 뭐랄까, 산 사람이 더 무섭다. 아니, 죽는 과정이겠지요. 애들은 피범벅만 보았고 전 그 차창 사이로 내밀어진 손을 보았어요. 하얗고 하얀 손을 말이죠. 그래서 잠시 무서운 이야기는 중단이 되었지요. 왠지 기분이 이상해. 무서운 이야기 하지 말자. 응. 사람이 죽었나 봐. 피 봤어? 언니가 말하던 한 여자가 차 사고로 죽은 이야기랑 똑같아. 그때 저는 이야기를 중단했지요. 왠지 꺼림칙했으니까요. 분명히 제가 말하고 있던 대목도 어떤 저주받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차례대로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여인이 차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말을 꺼내던 차였거든요. 울먹거리는 옆에 동생 녀석을 달래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애들에게 나중에 해줄게. 나 피곤하다. 라고 말하며 조용히 시키고 동생 녀석을 재웠지요. 그러다가 쉬시던 지휘자 선생님께서 연습하자고 하셔서 연습을 시작했을 때가 딱 그때부터 1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베 마리아를 부르고 있는데 자꾸 누군가가 창문들 노트하듯이 아니 좀 더 과격하게 튀고 있었거든요. 헛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달리는 버스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집중했지요. 뭔가 질퍽한 음이 제 바로 옆 창문에서 들려오길래 전 신경이 너무 쓰였죠. 보면 안 됐었는데 시선만 옆으로 쳐다본 순간 피범벅인 유리창과 그 너머로 손바닥을 찍고 있는 흰 손이 그리고 피로 샤워를 한 듯이 찐득해 보이는 생머리 사이로 보이는 노려보는 눈이란 끔찍했지요. 노랫소리도 안 들리고 그저 침묵이었어요. 그때 여인이 입을 열더군요. 내가 죽은 게 좋아? 순간 커진 제 동공 사이라 귀까지 찢어지듯이 웃는 여인의 모습에 전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그때 옆에 동생이 저를 흔들더라고요. 왜 그래? 응. 무서운 이야기를 싫어하는 동생에게 이 상황을 말로 표현하긴 그랬어요. 그때 한숨을 쉬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창문을 보니 그 여인은 없더군요. 그 다음엔 노래 부르고 연습하느라 바빴어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외국 참가자들과 눈을 마주치며 웃기도 하고 시스터 액트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본래 실제 인물들이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의 합창이 있어서 정말 황홀했지요. 또 저희가 한복을 입고 있는데 사진 셔터가 켜지는 것에 놀라 돌아보니 인디언 복장의 아저씨들이 웃고 있어서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바쁘게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은 모두 녹초였습니다. 잠을 자다가 문득 잠에서 깨니 애들이 지네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어이없게 지으면서 놀고 있더군요. 그때 다시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고가 났던 부근이었는지 표시자국과 파편들이 조금 남아있더군요. 바로 그 자리에서 또 그 여인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서 피를 흘린 채로 저를 노려보는 두 눈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못 봤다는 것 자체가 전 행복합니다. 5번째 이야기, 우산 좀 빌려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살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날 밤이었다. 엄마와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밤에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의아했다. 누구세요? 라고 묻자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 느낌으로는 40대 정도. 묘하게 벌벌 떠는 느낌이 이상했다. 누구세요? 혹시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모릅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보던 못한 엄마가 인터폰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대체 누굴까 하고 현관 옆 창문으로 봤다. 창문 너머로 본 여자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목소리는 40대였는데 밝게 염색한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밝은 초록 블라우스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 분명 이상한 사람이 틀림없다. 엄마께 밖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기에 절대 열어주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엄마께서 쓴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왔다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내니? 우산이라도 빌려드리렴. 그날은 확실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의 모습을 봤기에 엄마의 친절을 원망했다. 나는 우산을 가지러 베란다로 가고 엄마는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엄마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어서 돌아가. 돌아가라고. 평소 엄마의 고함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서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현관으로 가니 여자가 체인 걸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엄마는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셨다. 나는 곧바로 현관으로 갔고 나까지 합세해서야 겨우 현관을 닫을 수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괜찮아. 무서웠지? 얼른 자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갑자기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위축되어 울면서 경찰에 전화하자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침착하게 일단 지금은 무시하고 계속 그러면 경찰을 부르자라고 하시며 신경 안 쓰신다는 것처럼 잘 준비를 하셨다. 이윽고 현관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다. 30분 정도 지나자 소리가 그쳤다. 너무 시끄러워서 이웃집에서도 나온 것 같았다. 현관 너머로 이웃집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대로 잠들었다. 이후 같은 일은 없었기에 어머니께서도 별 다른 언급은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기억되었다. 몇 년이 지났다. 도시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엄마와 떠나 혼자 살게 되었다. 자취방에서 첫날 엄마와 통화하는데 문득 그날 일이 생각났다. 엄마, 그날 무서워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괜찮을까 자취하는 거? 그러자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내가 너무 무서워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정말 이상했어. 빗속을 걸어왔다고 하는데 비에 전혀 젖지 않았어. 그리고 왼쪽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게다가 그 사람 남자였지.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 왜 경찰 안 부른 거야? 경찰을 불렀어야지. 그러자 엄마는 답했다. 경찰 불러도 바로 도망갈 것 같아서 그랬지. 이미 여자 둘이 사는 집인 걸 알려졌는데 괜히 경찰을 불렀다가 분명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공포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앞으로 문단속을 잘 해야겠다. 자취 첫날부터 왠지 무서운 밤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며 잠이 들려는 찰나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6번째 이야기, 눈깔 사탕. 자동차도 없고 휴대폰도 없던 시절. 나는 언제나 마을 입구의 버드나무 앞에서 장터에 나가선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저 멀리서 얼큰하게 취해 콧노래를 부르며 비틀비틀 걸어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약간 부끄러웠지만 언제나처럼 낡은 자켓 주머니에 들어있을 눈깔 사탕은 날 기대하게 만들었고 동생들보다 하나라도 더 받아먹어 우쭐해지고 싶은 마음이 이 기다림의 지루함을 해소하게 해주었다. 우리 아들, 아버지 기다렸나?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기분 좋은 듯 안겨드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나는 자켓 주머니에 눈이 가 있을 뿐이다. 내 사탕 주이소 아버지, 기다린다고 목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웃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시덥잖은 실랑이를 벌이는 중 뭔가 싸한 기분이 든다. 어디서 이렇게 한기가 느껴지나 하니 버드나무 위에서 누군가가 쳐다보는 기분이 든다. 버드나무 가지 위에 검은 사람 형상이 보인다. 6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양반다리로 앉아 눈도 깜빡이지 않고 계속 날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잘못 본 게 아닌가 해서 계속 그쪽을 응시했지만 아무 미동도 없이 그 아이도 날 쳐다만 보고 있다. 이상하게 생각들어 한번 불러보았다. 네 거기 있으면 위험하대이. 퍼뜩 내려온나. 네 말 못하나? 내가 손 잡아줄게 이리 와봐라. 내 손 잡아봐레이. 나는 손을 아이 쪽으로 내밀었다. 아버지가 내 행동을 보고 슬쩍 나무 위로 쳐다본다. 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한마디 거둔다. 아버지, 자 나무 위에서 올라가가 못 내려온다. 한 바보이소. 하지만 아버지는 한참 쳐다보신 후 있기는 뭐가 있노? 아무것도 안 보이구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집에 가자. 술이 꽤나 취한 아버지는 듣는 둥 마는 둥 나를 밀치며 집으로 유도했다. 나는 잘못 본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그때 시간은 대략 밤 10시 즈음. 우리 집은 동네 입구에서 꽤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네 회관을 지나 몇 차례의 논길을 가로질러 가야만 한다. 논길은 좁고 질척했으며 가로등 하나 없어서 논에 고여있는 농수에 비친 달빛을 전등 삼아 걸어갈 뿐이다. 오늘따라 개구리의 개굴개굴 우는 소리도 스산하다. 무언가 우리를 뒤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진다. 잠깐 걸음을 멈추면 그 소리도 멈춘다. 이미 아버지는 저만치 앞에서 걸어가고 있고 나는 계속 이 신경 쓰이는 소리를 들으며 걸어갔다. 흔한 산짐승이라고 생각했으나 뭔가 미묘하게 달랐다. 궁금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섭고 겁이 나서 그 존재를 확인하고 싶지가 않았다. 단지 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안방에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눈깔 사탕을 먹고 싶을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는 기운을 느껴 위기감에 휩싸인 나머지 슬쩍 뒤돌아봤다. 아까 버드나무에서 본 아이가 논길을 네 발로 기어오고 있는 것이다. 흰자가 없는 검은 눈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고 입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귀까지 찢어진 상태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하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를 쫓아가려 했으나 아버지는 어느샌가 사라져 보이지가 않았다. 날 쫓아오는 소리가 더욱 빨라진다. 이 악몽 같은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려서 집으로 가야 했다. 슬리퍼에 돌이 들어와 발도 아프고 무서워서 눈물이 나지만 어쩔 수 없다. 머리를 비우고 계속 달리고 또 달렸다. 가까스로 집으로 들어와 재빨리 대문을 잠그고 쓰러지듯 주저앉아 가쁜 숨을 쉬었다. 아까 그게 먹고 아버지는 어디가 아프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타올을 목에 두르고 런닝 차림으로 안방에서 터덜터덜 걸어 나온다. 만신창이가 된 내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가 놀라신다. 니 어디 갔었노? 갑자기 사라지가 1시간 만에 들어오네. 니 어디 가면 간닥하고 나가라 짜스가. 그러면서 헛기침을 하며 태연히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신다. 이 모든 게 믿기지가 않은 상황이므로 어린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악몽이라고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며 어머니의 품에서 공포를 잊어가야만 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길었다. 다음날 아침 무언가가 대문 바닥 문틈에 끼어있다. 너덜너덜하고 피 묻은 오래된 빗자루가 실에 둘둘 감겨 괴상한 형상을 하고 있다. 세수를 하러 나온 아버지가 그걸 보고 한마디 하길. 아이고 저거 먹고 누가 도깨비 만들라고 저 짓을 했노.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빨리 가온나 태우푸자. 나는 잡쓰레기들과 함께 타고 있는 빗자루를 바라보며 전날 달리다 넘어져 무릎에 생긴 상처의 쓰라림을 다시 한번 느낀다. 문득 바지 호주머니 안에 무언가가 느껴진다. 눈깔 사탕이 하나 있다. 투명한 껍질을 까서 곧바로 입속으로 사탕 하나를 넣는다. 이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달리다 다친 무릎의 시큰함과 혀에서 녹아드는 눈깔 사탕의 달콤함은 여전히 기묘한 추억으로 남아있다.